에너지관리기능사 2014년 5회 기출문제 해설하겠습니다. 문제 1번. 보일러의 여열을 이용하여 전기보일러 효율을 높이기 위한 부속장치로서 만든 것. 보일러의 여열이라는 것은 잉여열, 남는 열이라는 거죠. 어떤 열일까? 보일러 본체에서 흡수가 미처 되지 않고 굴뚝으로 빠져나가는 배기가스가 머금고 있는 열이죠. 배기가스 폐열이라고도 합니다. 버리는 열을 흡수를 해주는 장치가 폐열 회수 장치이죠. 폐열 회수 장치는 종류가 있죠. 과, 재, 절, 홍. 과열기, 제열기, 절탄기, 공기, 애열기 설치된 순서대로 과열기는 보일러에서 발생한 전기를 한 번 더 가열해서 더 뜨거운 과열 전기로 만들어주는 것. 이게 과열기죠. 제열기는 전기 사용처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중에 전기를 완전히 식어서 응축소가 되기 전에 도중에 빼내어서 다시 한번 재탕해서 가열해 주는 거. 그게 제열기. 절탄기는 보일러에 공급되는 물을 미리 데펴서 따뜻하게 넣으면은 연료가 절약되겠죠. 그래서 연료가 절감되는 건데 주로 석탄 떼던 시절에 번역되었던 용어이기 때문에 절탄기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열기는 보일러 연소실에 공급하는 공기를 뜨겁게 데펴서 예열해서 공급을 해주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순서와는 관계없게 적혀져 있지만 절탄기, 공기열기, 과열기 2번이 답이 되겠죠. 보일러 효율 향상시키기 때문에 보일러 효율을 증대시킨다 그래서 효율 증대장치라고도 하고 여열장치 또는 폐열 회수장치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문제 2번 스팀 헤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스팀 헤더는 증기 헤더이죠. 증기 헤더. 증기 헤더의 역할은 보일러 본체에서 전기가 발생되면 주 증기관은 한 줄기밖에 연결이 안 돼 있죠. 그러나 사용처는 다 다양하죠. 그래서 각 사용처에 전기를 보내기 위해서 보일러에서 발생한 전기를 일시적으로 한 곳에 모았다가 각 사용처에 분배하기 위한, 배분해 주기 위한 장치를 증기 헤더라고 하고요. 보통 이게 실무적으로는 사람 가슴 높이 정도에 있어서 밸브를 조작할 수 있도록, 밸브 조작하기 쉽도록 사람 정도, 가슴 정도 높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증기 헤더라고 합니다. 헤더는 사람 머리를 생각하면 되지만요. 제 머리카락은 좀 적지만 머리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여러 가닥이 붙어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헤더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는, 분배되어 있는 관들이 연결되어 있는 모음, 관모음, 이걸 헤더라고 그러는데요. 증기장치의 증기 헤더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보기 읽어보겠습니다. 보일러 주 증기관과 부하 측의 증기관 사이에, 부하 측, 사용처를 말하죠. 사용처의 각 증기관 사이에 설치가 되어 있다. 틀린 것을 골라라고 했으니까요. 송기나 정지가 편리하다. 각 사용처에 보내주기도 하고 또 차단하기도 하고. 3번 불필요한 장소에 송기하기 때문에 아니죠. 필요한 곳에만 송기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잠궈 놓는 거죠. 필요할 때만 여는 거죠. 그래서 열 손실이 증가한다. 이게 아니죠. 열 손실이 없어지는 거죠. 4번 증기의 과하 부족을 일부 해소할 수가 있다. 다 개방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용처에만 딱딱 한정되게 보내기 때문에 소모량이 줄어들겠죠. 불필요하게 사라지는 증기가 없겠죠. 정답을 보면은 3번이 설명이 틀려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 3번. 보일러 기관 작동을 정지시키는 인터록 제어에 속하지 않는 것. 보일러를 비상시에 정지시켜주는 시스템을 인터록 제어라고 하는데 인터록은 내부적으로 잠금 장치다. 자동차에서 인터록은 어떤 한 가지 선행 조건이 만족이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지 않도록 차단을 시켜주는 자동 제어를 인터록 제어라고 합니다. 보일러에서는 5가지 5대 인터록이 있죠. 증기 압력이 초과됐을 때 압력 초과 인터록, 최고 사용 압력을 초과하기 직전에 설정 압력, 보일러에서 보통 사용하는 설정 압력은 최고 사용 압력 전에 약 한 80% 정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보통 설정을 해 놓는데요.
그 설정된 압력이 초과되면은 보일러를 정지시키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정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센서들이 정지시키는 게 아니고 버너 직전에 설치가 되어 있는 전자밸브에서 그 역할을 하고요. 전자밸브. 버너에 공급되는 연료를 직접 차단함으로써 버너를 끄는 거죠. 자, 불을 끄면은 보일러는 사고가 일어나지가 않죠. 폭발 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압력이 초과될 수도 없죠. 두 번째, 안전 저수위 이하로 감수가 되면, 즉 수면계 하단으로 이하로 물이 떨어지게 되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물이 적은 상태에서 불을 계속되게 되면 과열 사고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안전 저수위 이하로 떨어지는 즉시 떨어지기 직전에 경보를 울려주고 연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작동이 되는 저연소 인터록, 저수위 인터록. 그 다음에 프리퍼지. 여기 보기에 나와 있죠. 프리퍼지는 보일러를 점화하기 전에 연소실 내부를 미연소 가스를 밖으로 환기시켜서 배출시키는 것을 프리퍼지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점화 전에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송풍기가 가동이 되지 않으면은 점화 동작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전자밸브가 차단되어서 버너가 점화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자동 제어입니다. 프리퍼지 인터록은 송풍기 출구 쪽에 풍압 스위치에서 감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기에 나와 있는 저연소 인터록. 저연소 인터록은 버너에서 연소량을 줄여야 될 때 연료 조절 밸브가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불을 줄여야 되는데 줄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전자밸브가 연료를 차단합니다. 즉 전자밸브 그 전에 연료 조절 밸브가 있어서 평상시 이게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버너 직전에 최후의 보루 전자밸브가 아예 차단해서 연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저연소 인터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불착화 인터록. 보기 중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불착화 인터록은 화염 상태를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화염 검출기로 감시하고 있다가 연소실 내에서 불이 갑자기 꺼진다거나 또는 점화 동작 중에 착화가 되지 않았을 때 계속 연료만 분사되지 않도록 차단시켜주는 그러한 자동 제어를 불착화 인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일러 기관 작동을 정지시키는 인터록 제어에 속하지 않는 종류 그러면은요, 저압력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압력이 낮다고 해서 사고는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압력 초과 인터록 그러면 맞지만 저압력 인터록 하면은 틀린 표현이 되겠죠. 문제 4번. 다음 중 특수 보일러에 속하는 거. 일반적인 보일러가 아니고 특수 보일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특수 보일러는 첫째는 물 대신에 수은이나 다우성 같은 다른 액체를 집어넣는 보일러가 있죠. 그것을 특수 열매체 보일러. 특수 열매체 보일러. 이것은 수은을 넣거나 또는 석유류 종류인 다우섬, 모빌섬 이런 종류 또는 카네크롤 또는 세큐리티 53 이런 액체를 집어넣는 걸 보고 특수 열매체 보일러 또는 열매체 보일러라고 합니다. 특수자 생략하고. 두 번째로는 보일러에 직접 본체에서 불을 직접 대는 게 아니고 증류수만을 가열해서 그 증류수가 끓어서 나오는 순수한 증기로 가열하는 것. 이중 증발 보일러라고 하고 간접 가열 보일러라고도 합니다. 간접 가열 보일러. 간접 가열 보일러 종류는 슈미트 보일러, 레플러 보일러 종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특수 연료 보일러. 특수 연료 보일러는 명칭 그대로 일반적인 석탄 고체연료나 기름 종류의 액체연료, 그 다음에 천연가스 LPG의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특수한 상황에 한마디로 쓰레기 같은 거 쓸 때는 거죠. 펄프, 폐액, 펄프 같은 거 버리는 거, 재직 공장에서 나오는 버리는 펄프, 폐액 버리는 거라든지 뭐 바크 뭐 등등
아무튼 산업용 쓰레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류를 사용하는 보일러를 특수 연료 보일러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로는 연소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이미 기존에 머금고 있는 열을 그냥 무조건 방출하는 거. 예를 들면 냉각수로서 뭔가 뜨거운 고열의 물질을 식혔다. 그러면은 이미 그거 식히고 나오는 냉각수는 막 뜨끈뜨끈하게 막 증기가 발생하는 그런 물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뜨거운 열을 머금고 있는 온수나 증기를 버리지 않고 그것을 그 열을 사용하는 것을 폐열 보일러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정상적인 보일러의 폐열 회수 장치처럼 폐열 보일러 같은 것이 있고요. 특수 보일러 종류에 속하는 것은 지금 벤슨, 술척, 소형 관류 보일러 이 세 가지는 정상적인 수관 보일러 중에 관류 보일러 종류에 속합니다. 그리고 슈미트 보일러, 레플러 보일러는 간접 관류 보일러이기 때문에 이 특수 보일러 네 가지 종류 중에 하나에 속하죠.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슈미트 보일러 이렇게 있습니다. 문제 5번 보일러 연소실이나 연도에서 화염의 유물을 검출하는 장치가 아닌가. 화염의 유물을 검출한다? 이게 화염 검출기예요. 화염 검출기가 연소실 안에서 화염이 검출되지 않으면은 연료만 분사되고 있다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은 미연소 가스가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따라서 버너 직전에 설치된 전자밸브한테 연락을 해서 전자밸브로 하여금 연료를 차단해서 보일러를 비상정지를 시켜주죠. 이 화염 검출기가 센서에서 검출을 해서 전자밸브가 작동해서 그래서 연료가 차단돼요. 한마디로 보일러가 정지되는 거죠. 이러한 자동 제어를 불착화 인터록 그렇게 불러요. 인터록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화염 검출기는 어떤 원리로 화염, 불꽃을 검출할까, 감시를 할까? 사람 눈으로 보듯이 보는 것, 즉 빛을 감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불꽃을 감시하는 눈, 불꽃을 보는 눈, 불꽃이 영어로 플레임이고요. 영어로 눈이 뭐죠? 아이죠, 아이. 플레임 아이. 플레임의 아이를 사용하는 보일러는 불꽃이 환하게, 연소실 안에 타고 있는 화염이 환하게 보이는 것일 때 잘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유류용 보일러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가스 보일러는 가스 불꽃이 파랗고 투명하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리용 보일러는 기름이 타면서 밝은 오렌지 빛깔로 아주 환하게 보이기 때문에 작동이 잘 됩니다. 두 번째로는 불꽃을 플레임을 감지하는 전극봉, 검침봉이라고 하는데요. 로드라고 합니다. 플레임 로드. 이것은 가스용 보일러에 보통 사용이 됩니다. 평상시 일반적인 건조한 공기, 이런 상온의 공기는 전기를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기를 고온으로 가열할 때는 산소질소 이런 모든 것들이 분리가 되면서 공기가 이온화됩니다. 즉 전기가 통하기 쉬운 상태가 되는데요. 이처럼 공기의 이온화 또 화염 속에 갇혀있는 그 화염 상태에서 고온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것을 플레임 로드라고 합니다. 이온화 현상을 이용합니다. 이건 화염의 빛을 감지하는 거고요. 플레임 로드는 화염의 이온화 현상을 이용을 해서 감지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스택 스위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택은 STACK, 그래서 스택은 원래 연도라는 뜻이에요. 영어 단어가. 그래서 스택 스위치 그러면 연도에 설치하는 스위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화염의 열을 감지합니다. 발열 현상. 그래서 원리는 바이메탈 두 개의 팽창률이 다른 금속을 붙여서 스위치를 붙여서 작동이 되도록. 열을 받아 있는 상태는 쫙 늘어나서 그리고 열이 식으면은 딱 들어올리면 스위치가 떨어지는 이런 형식이고요. 한번 늘어났던 이 바이메탈이 다시 원상복귀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수십 초 걸리기 때문에 대형 보일러에서는 사용하면 위험합니다. 빨리빨리 작동돼야 되는데
그래서 소형 보일러에만 사용합니다. 이런 것을 스택 스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보일러는 플레임 아이나 플레임 로드를 사용하는 것이지 스택 스위치는 별다른 역할을 못하죠. 자, 해당 사항 봅니다. 플레임 로드 있고 플레임 아이 있고 스택 스위치가 있는데 장치가 아닌 게 뭐죠? 스테빌라이저. 스테빌라이저는 스테빌라이즈, 안정화시키다 라고 하는 건데요. 불꽃의 모양, 형상, 그리고 불꽃이 타는 정도를 화염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화염 안정. 그럼 이게 뭐냐? 보염기예요. 불꽃을 도와주는. 화염 안정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테빌라이저는 보염기 종류입니다. 답 확인합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죠? 해설 다시 보시면 화염 검출기는 연소실 내 불착화 또는 불착화는 점화할 때 불이 안 붙는 것, 착화가 되지 않는 거고요. 실화는 연소 도중에 불이 갑자기 꺼지는 걸 실화라고 합니다. 등을 감시하며 종류로는 플레임 아이, 화염의 빛, 발광, 미치고 지랄 발광하는 게 아닙니다. 빛이 나는 현상을 이용한다. 주로 기름 보일러. 플레임 로드는 화염의 이온화 현상을 이용한다. 주로 가스 보일러. 스택 스위치는 연도에 설치합니다. 주로 소용량 보일러예요. 작동하는 시간에 수십초 걸리기 때문에 대형 보일러에서는 위험합니다. 문제 6번. 수관식 보일러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수관식 보일러. 자꾸 나오죠. 수관식 보일러는 원통형 보일러하고 정반대죠. 첫 출발점의 특징은 뭐냐? 보유 수량이 아주 적다. 관 내에만 물이 소량 들어있다. 그런데 불을 뗄 때는 그 물이 들어있는 관 겉에 전부 다 불이 접촉하면서 물을 끓입니다. 한마디로 불이 접촉하는 면적, 전열 면적은 넓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적은 수량을 전열 면적이 넓게 해서 불을 떼면은 증기가 빨리빨리 나오죠. 그래서 1번 맞고요. 이만큼 예열 시간이 짧아지는 거죠. 그리고 증기량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고압 대용량에 사용이 됩니다. 보일러의 용량 그러면 물이 많이 들어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증기 나오는 양이 많다 하는 것을 대용량이라고 합니다. 구조가 아주 복잡합니다. 관이 마치 대나무밭에 빽빽한 대나무밭에 대나무 우거져 있는 것처럼 수관 다발이 엄청 많기 때문에 연소실 안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청소나 검사, 수리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물이 너무 빨리빨리 끓기 때문에 물속의 불순물로 인해서 불순물이 빨리빨리 농축이 되고요. 빨리빨리 농축이 된 만큼 물때가 빨리빨리 달라붙습니다. 즉 스케일 부착이 심하다. 따라서 보일러 급수를 할 때 물 중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빨리빨리 제거를 철저하게 해줘야 됩니다. 물속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걸 보고 급수 처리라고 하죠. 그래서 철저한 급수 처리가 요구됩니다. 보일러에서의 순환이 빠르고 효율이 좋습니다. 보일러 효율은 공급한 열분에 얼마나 열을 잘 흡수했느냐, 유효율이죠. 전열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만큼 열을 빨리빨리 많이 흡수할 수가 있어서 효율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당 사항 없는 거 2번이 되겠죠. 2번은 일반적으로 원통형 보일러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제 7번. 연소가스와 대기 온도가 각각 250도씨 또 30도씨이고 이게 연소가스. 이게 대기의 온도라는 거죠. 바깥의 외기 온도입니다. 연돌의 높이가 50m입니다. 이론 통풍력이 약 얼마인가? 단 연소가스와 대기의 비중량이 각각 1.35kg/normal 입방미터. 그 다음에 1.25kg/normal 입방미터. 자, 그러면 연소가스의 비중량, 이게 연소가스고요. 원래 이제 배기가스 그래야죠. 굴뚝으로 나가는 것은 연소가스는 아니고요. 사실은 배기가스죠. 이건 외기, 바깥 공기죠. 연소가스와 배기가스의 용어는 엄밀한 말로 하면 약간은 다릅니다. 가령 보일러 본체가 있으면은 밑에 연소실이 있다고 쳐요. 자, 굴뚝으로 빠져나갑니다. 불을 뗐어요. 그러면 물이 접촉하고 있는 쪽에서 불이 접촉할 때 여기는 전열면이죠. 이 전열면에 스치고 지나가는 것은 연소가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열면이 끝나고 나서 그냥 빠져나가는 상태는 배기가스입니다. 더 이상 열을 전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굴도로 지금 날아가는 배기가스가 얼마나 센 압력으로 튀어나가느냐. 튀어나가는 압력을 통풍압력 또는 통풍력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용어는 원래 연소가스가 아니라 배기가스로 돼야겠죠. 자, 그리고 통풍력은 뜻 자체가 통풍압력입니다. 줄임말이 통풍력이에요. 통풍압력입니다, 뜻이. 그래서 압력의 개념에 따라서 구한다, 통풍력은. 자, 그러면 압력은 원래 누르고 있는 무게나 힘이 얼마나 센가? 단위 면적당. 누르고 있는 중량 또는 힘이 얼마나 센가를 나타낸 게 압력의 개념이죠. 이건 단위 모양이고요. 압력을 구할 때 고체일 때는 고체 전체 덩어리의 무게 나누기 그 밑바닥의 면적 하면은 압력이 나옵니다. 하지만 기체나 액체처럼 유체일 때는 유체의 압력은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죠. 유체 덩어리 전체 면적, 유체의 밑바닥 할 수가 없죠. 유체는 모양이 담는 그릇에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유체 압력은 기본 개념이 뭐냐? 비중량 곱하기 높이 이렇게 구하고요. 인간 체조, 마스게임 같은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스게임 할 때, 마스게임. 밑에 사람이 엎드리고, 그 위에 또 등에 엎드리고, 그 위에 엎드리고. 계속 인간 탑 쌓아서 제일로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깃발 들고 흔들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제일 밑바닥에 엎드린 사람이 등에 눌리는 힘은 얼마나 무겁게, 얼마나 많은 힘으로 누를까? 첫째, 층층이 몇 층 높이로 올라갔느냐가 중요하겠죠. 높이. 그리고 또 하나는 각각 사람의 평균적으로 체중이 얼마나 무거운 사람이 올라갔을까? 평균 체중의 개념이 비중량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정한 부피당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그게 비중량 단위예요. 비중량은 단위 모양이 중량 나누기 최적이죠. 최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중량 높이 하면은 압력 단위가 나와요. 단위 한번 계산해 보죠. 자, 이거 원래 비중량 단위는 중량 단위라 해서 킬로그램으로 나오면 안 되고 킬로그램 F, 여기도 킬로그램 F가 붙어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혼용을 하죠. F자 떼고도 씁니다. 자, 비중량 단위 보죠. 킬로그램 F. 뭐 단위부터 아니라 개념으로도 보죠. 중량 나누기 최적 곱하기 높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단위 모양으로 확인하면 중량 킬로그램 F, 최적 세제곱미터, 높이 미터. 그러면 약분되죠? 미터 하나, 이 세제곱미터니까 미터가 3개였는데 하나 약분되니까 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럼 단위 모양이 중량과 면적이 됩니다. 즉 압력 단위가 되는 거죠. 압력 단위 모양은 중량 나누기 면적으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유체의 압력은 이렇게 구합니다. 자, 그러면 통풍력은 어떤 개념일까? 똑같죠. 배기가스에 빠져나가는 압력이기 때문에 배기가스의 비중량과 바깥의 공기의 비중량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비중량 차이, 그 다음에 곱하기 굴뚝 높이 이렇게 하는 거죠. 즉 통풍압력은 비중량 차이 곱하기 굴뚝 높이. 그냥 높이가 아니고요. 굴뚝으로 나가니까 연돌의 높이죠. 굴뚝 높이. 비중량 차이는 뭘까? 무거운 것에서 가벼운 걸 뺍니다. 그래서 혼동하기 쉬운 게 연소가스가 숫자가 크니까 연소가스가 무거운 걸로 생각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외기는 차갑고 배기가스는 뜨겁습니다. 그러면은 배기가스가 뜨거운 것이 부피만 튜밥 튀듯이 엄청 늘어나서 비중량이 줄어듭니다. 원래 기체는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늘어나기도 하고 부피가 줄어들기도 하죠. 근데 왜 숫자가 이렇게 크게 나왔느냐? 여기가 노멀자가 비밀이 숨어 있죠. 노멀이라고 N자가 부피 단위 앞에 붙어 있으면은 기체 부피를 특별히 나타낼 때 일기압 0도씨 상태일 때의 부피를 노멀자를 붙여요. 노멀. 일본식 발음은 노르말. 그런데 배기가스가 일기압 0도씨일 때는 1입방미터당 1.35gF인데 지금 현재 온도는 250도 상태이죠. 0도씨일 때는 이만큼 됐는데 250도일 때는 약간 변하지 않겠습니까? 부피만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좀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비중량 차이는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은 바깥에 찬공기 있는 찬 공기는 이렇게 부피가 줄어서 단단하게 뭉칩니다. 그래서 바깥에 찬 공기가 훨씬 무게감이 많이 나갑니다. 그다음에 배기가스는 튜브업처럼 부피가 뻥 하고 팝콘처럼 부피만 커져 있습니다. 뻥튀기처럼 뜨거운 상태니까. 그래서 한 바가지를 뜨면 같은 부피를 재더라도 훨씬 가볍게 나갑니다. 그래서 비중량 차이는 외기 비중량, 실제 비중량이에요. 표준 상태가 아니고 표준 상태라는 건 바로 이겁니다. 기체 부피를 일기압 0도씨일 때 부피를 표준 상태의 부피라고 하고 영어로 노멀 부피라고 합니다. 노멀 상태. 그래서 차가운 공기의 비중량 빼기 배기가스의 비중량. 이렇게 해야지 비중량 차이가 되고요. 이게 차갑고 이건 뜨거운 상태가 되죠. 에 곱하기 굴뚝 높이 이렇게 구합니다. 그렇다면은 외기의 차가운 상태의 비중량이 문제는 안 나와 있어요. 왜냐? 노멀 상태, 0도씨 상태의 비중량만 나와 있고요, 사실. 그리고 30도씨가 공기 온도인데 이 30도 상태의 공기 비중량은 안 나와 있는 거죠. 이게 공기가 30도인데 여기는 이 30도라는 말이 아니에요. 0도씨 상태의 비중량을 뜻하고요. 그래서 온도에 따른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기체의 부피는 표준 상태의 부피보다도, 즉 0도씨보다도 1도씨씩 올라가면은 273분의 1씩 꼭 늘어납니다. 기체에 관한 법칙, 샬 법칙에 의해서 살펴보면 273분의 1씩 늘어나요. 원래 부피보다도 더 늘어나는 거죠. 즉 1도씨가 올라가면은 원래 부피, 0도씨 상태의 부피보다도 273분의 274가 되는 거예요. 요만큼이 늘어나니까. 만약 2도씨가 되었다? 그러면은 원래 부피보다 또 273분의 1이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전체 부피는 213분의 275만큼 되고요. 그래서 이걸 살펴보면은 표준 상태의 부피보다 실제 기체의 부피는 0도씨 상태 부피에 곱하기 273분의 절대 온도. 왜냐면은 2도씨면은 절대 온도 켈빈 온도로 고치면은 플러스 273에서 275가 되죠. 1도씨면 섭씨에다 273 더하면 274가 되죠. 숫자 분수 위에 적힌 게 전부 다 절대 온도를 뜻하죠. 그래서 0도씨 부피 곱하기 절대 온도 나누기 273. 즉 요만큼의 273분의 절대 온도 곱한 것만큼씩 계속 비례를 해서 커지는 거죠. 실제 부피는. 자, 그런데 비중량 단위를 보자면은 중량 나누기 최적이에요. 중량 나누기 최적. 그렇다면 부피가 이렇게 늘어날 때, 즉 최적이 계속 늘어나면 중량은 어떠냐? 전체 중량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최적만 계속 늘어나면 중량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최적만 밑에 분모만 늘어나면 비중량 반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최적이 늘어난 만큼 비중량은 줄어들어요. 즉 최적과 비중량은 서로 반대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최적이 늘어나면 비중량이 줄어든다. 반대로 최적이 줄어들었어요.
뭉쳤어요. 더 단단하게 뭉쳤어요. 그러면은 전체 중량은 똑같은데 체적이 점점점 쫄아드니까 단위 체적당 무게감은 훨씬 무거워지는 거죠. 반대가 되는 거죠. 즉 실제 부피가 요만큼에 비례한다 그러면 실제 비중량은 어떻게 되냐면은 0도씨 상태의 비중량에 부피하고 반대되는 개념, 절대온도 분의 273을 곱한 것만큼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중요하죠. 실제 비중량은 0도씨 상태의 비중량이 곱하기 절대온도분의 273과 비례한다. 따라서 여기 식을 더 정리해서 자세히 적어보면 외기 비중량은 어떻게 되느냐? 외기의 0도씨 상태의 비중량, 즉 표준 비중량이죠. 곱하기 절대온도분의 절대온도 T분의 공기 절대온도입니다. 분의 273 빼기 배기가스의 0도씨 상태의 비중량 곱하기 배기가스 절대온도분의 273 이렇게 하면은 0도씨 상태로 이렇게 비중량이 나왔어도 이 절대온도를 가지고 보정을 하면 실제의 비중량으로 고쳐지고요. 거기에 곱하기 굴뚝높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따라서 문제 단서 조건에 보면 외기의 0도씨 상태의 비중량이 얼마냐? 1.25로 나와 있죠. 1.25. 0도씨인지 어떻게 합니까? 노멀자가 붙어 있는 게 힌트죠. 그러니까 1.25 곱하기 공기의 절대온도분의 273. 공기의 절대온도, 공기는 30도 C예요. 절대온도로 고칠 때는 섭씨 온도에 플러스 273 해야겠죠. 자, 이것에 빼기 배기가스 0도씨 상태의 비중량 얼마? 1.35. 보면은 연소가스, 즉 배기가스와 대기 차례대로 되죠. 1.35가 연소가스, 배기가스라고 보면 되죠. 1.35 곱하기 배기가스의 절대온도 250도죠. 그래서 250도씨 플러스에 273 더하면은 절대온도로 되죠. 그거 분의 273 괄호 닫고 곱하기 굴뚝높이가 얼마? 50m예요. 좀 식 모양이 복잡하게 있는데 사실 기능사 수준에서 여러 가지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이 통풍력을 구하는 계산 문제가 가장 어려운 난이도의 1, 2, 3번 중에 한 두 번째 정도에 속하는 난이도입니다. 사실 통풍력을 이렇게 자세히 구하는 것은 거의 산업기사 수준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예전에 지금처럼 출제 기준이 좀 변하기 전에 예전에는 기능사에 출제가 될 때 실기 문제에서 주로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자, 이거 계산기 누르면 답이 나오고요. 전체적으로 해설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답을 확인하면 계산기 누르면 21.08이 나오고요. 자, 어떻게 해서 밀리미터 또 AQ가 나왔는가? 이것도 단위를 한번 점검해 보면요. AQ는 아쿠아라고 읽어요. AQ, UA, 아쿠아의 약자입니다. AQ. 아쿠아 그러면은 아쿠아리스라는 음료수도 있죠. 물로 된 수용성의 그런 뜻입니다. 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화학식으로 H2O 대신에 AQ를 쓰기도 합니다. 자, 압력 단위에서 밀리미터 H2O나 이 H2O 대신에 아쿠아를 써도 된다는 거. 근데 밀리미터 H2O는 압력 단위 모양이 킬로그램 F/per 제곱미터하고 단위의 크기가 같아요. 자, 그래서 압력 단위가 이 단위가 바로 통풍력에서는 밀리미터 H2O 수조압으로 표시를 한다. 이 단위가 나오는 것은 비중량 차이 곱하기 굴뚝 높이 할 때 비중량 차이가 킬로그램 F/per 세제곱미터가 되었고요. 이제 노멀은 0도씨고 표준 상태니까 이걸 실제 상태로 하면 노멀자가 떨어집니다. 킬로그램 F/per 세제곱미터. 그 다음에 굴뚝 높이 미터니까 미터 하나 세제곱미터, 미터가 3개니까 약분되면 제곱미터가 되죠. 즉 단위를 정리하면 킬로그램 F/per 제곱미터가 돼요.
즉, 이 단위 크기는 밀리미터 H2O, 수주압 크기로 이렇게 같은 크기를 나타내죠. 그래서 통풍력의 단위가 밀리미터 AQ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안내했던 대로 눌러보면은 나옵니다. 기본 설명입니다. 통풍력은 배기가스와 외기의 압력 차이 개념입니다. 유체 압력은 비중량의 높이로 곱해서 구합니다. 기체의 비중량은 표준 상태, 즉 0도시 1기압 상태보다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273분의 1씩 반대로 줄어들어요. 부피는 늘어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식을 보면은 실제 온도에 따라 비중량을 보정해서 통풍력을 구하면은, 자, 원래는 통풍력 기호 자체가 이제 Z로 많이 쓰는데요. 통풍력은 감마 A, 에어, 공기의 외기의 비중량 나누기 감마 G, 배기가스의 비중량, 배비 곱하기 H, 굴뚝 높이 이렇게 되는데요. 만약 표준 상태로 이게 비중량이 제시가 되면은 표준 상태의 공기 비중량 감마 A에 곱하기 절대 온도분의 273 빼기 표준 상태의 배기가스 비중량 곱하기 가스의 절대 온도분의 273 해서 굴뚝 높이를 구합니다. 지금 이 식으로 구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각각 문제 조건을 대입하면 1.25 표준 상태 공기 비중량, 1.35 표준 상태 배기가스 비중량. 공기의 온도는 섭씨 온도 30도, 배기가스 온도는 섭씨 온도 250도, 절대 온도라니까 293 더했고요. 분의 1, 전체적으로 괄호로 해서 계산기를 두들면은 누르면은 곱하기 이제 굴뚝 높이 해야죠. 21.08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문제 8번. 사이클론 집진기 집진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 사이클론 집진기는 원심력을 이용해서 매연이나 젤을 걸러주는 것을 말합니다. 집진장치 중에서 건식에 속하죠. 사이클론의 내면을 거칠게 한다 그랬는데요. 사실은 이게 배기가스가 젤라든지 맨을 많이 포함한 게 들어오면은 바로 이렇게 굴뚝으로 빠져나간 게 아니고 가운데 원심통을 둡니다. 즉 통이 이렇게 가운데 있고요. 그러면 바로 통과를 못하니까 이 통을 감싸고 돌아요. 그러면 이렇게 회전하는 건 밑으로 회전하는 힘에 의해서 밑에 하부에는 재라든지 이런 덩어리가 밑으로 똑 떨어지게 되고요. 집진통을 밑에 별도로 두고요. 이건 집진 상자, 집진통이고요. 이 사이클론 장치에서 중심에 있는 원통을 감싸고 돌아요. 그래서 원심력으로 쫙 퍼져서 밑으로 이제 떨어지고요. 그러면 뜨거운 순수한 배기가스, 기체 부분은 다시 온도가 있기 때문에 뜨거운 채로 위로 올라와서 굴뚝으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이것을 사이클론 집진 장치라고 하고요. 이 집진통이, 즉 분리기가 하나 있으면은 그냥 싱글인데 여러 개 다수로 배열이 되어 있으면 멀티 사이클론 그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회전할 때 이게 매끄럽게 회전을 이렇게 잘 되려면, 잘 해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먼지가 밑으로 잘 떨어집니다. 사이클론의 내면을 거칠게 처리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블로우 다운 방식, 밑으로 배출되는 방식을, 먼지가 밑으로 배출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사이클론에서 입구 속도가 빠르게 유입이 될수록 회전력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분진 박스와 모양은 적당한 크기와 형상을 한다. 이 집진통이 분진 박스예요. 나중에 주기적으로 이것을 빼내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장치는 내구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운용을 하는데 경제적으로 매우 유리합니다. 집진율이 좋은 편이고요. 그래서 집진장치의 특징, 핵심 특징이 몇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요. 건식 가운데서 많이 나오는 게 일단 여과식. 여과식이라는 집진장치는 백필터라는 말이 나오면 여과식이 답이죠. 필터. 그 다음에 백은 하얀색이다라는 뜻이 아니고 백, 주머니라는 뜻입니다. 여과 주머니 또는 백필터라는 말이 들어가면 여과식 집진장치. 그리고 전기식. 전기식 그러면은 코트렐식이라고도 합니다. 코트렐사에서 개발한
그리고 정전기의 힘을 이용해서 먼지를 달라붙게 해서 걸러주는 것이고요. 코트레식이라고도 하고 집진 효율이 가장 높습니다. 집진 효율이 가장 높다. 가장 좋은 편 하고 나오면은 전기식이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관성력식. 충돌을 시키거나 또는 관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먼지를 걸러낸다. 그러면 관성력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사이클론식, 원심력식이라고도 하고요. 사이클론식은 효율이 좋은 편이다. 좋은 편. 최대는 아니지만은 그런 데는 좋은 편이다. 그 다음에 경제적이다. 운영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잘 들지 않는다. 이런 특징이 나오면 사이클론식이 답이 됩니다. 그리고 세정식, 물로 씻는 방식은 전부 이제 세정식인데요. 씻을 세자에 맑을 정자를 써서 깨끗하게 물로 씻어주는 방식인데, 함진이 낮은, 농도가 낮은 먼지가 적게 섞여져 있는 것도 고도로 청정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비 온 뒤에 하늘이 깨끗하게 파란 하늘이 되듯이 먼지 중에, 공기 중에 섞여 있는 먼지들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가지고 깨끗하게 보이는 것처럼 농도가 낮더라도 깨끗하게 걸릴 수가 있고요. 대신에 물을 뿌려버리기 때문에 배기가스가 식어버려요. 배기가스가 식으면은 굴뚝으로 잘 안 날아갑니다. 굴뚝으로 날아가는 것은 연돌이 일단 구멍이 클수록, 면적이죠. 그 다음에 굴뚝이 높을수록, 그 다음에 배기가스가 뜨거울수록 잘 빠져나갑니다. 근데 배기가스가 식어버렸다? 배기가스 식으면은 뜨거워야지 상승 기류가 생기는데 식어버리면 밑에 체류해 버려요. 잘 안 날아가죠. 그래서 세정식은 최대 단점이 뭐냐? 배기가스의 압력 손실이 심하다. 압력이 뚝 떨어져 버려요. 빠져나가려는 압력이 힘이 약해져 버리는 거죠. 압력 손실이 크다. 이런 특징이 있어서 유인 송풍기를 빨아내는 것을 강력하게 틀어줘야 된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이 대표적인 집신장치 여러 가지 종류 중에 각각의 핵심적인 특징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정답 살펴보겠습니다. 내면을 거칠게가 아니고 매끄럽게 해서 방해를 받지 않고 밑으로 잘 회전해서 내려가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 9번. 건포화진기 엔탈피와 포화수 엔탈피의 차이를 뭐라고 그러냐? 물이 끓는 그래프를 보면 엔탈피가 있고 이쪽에 온도가 상승한다고 칩시다. 0도부터 쭉 올라가서 온도가 정지하지만 엔탈피가 계속 들어가고요. 다시 온도가 급상승하는 지점이 나오죠. 이 상태를 끓기 시작하는 상태, 이걸 포화수라고 하고요. 다시 온도가 급상승하기 직전에 이 상태를 뭐냐? 100% 다 끓은 상태인데 이게 건포화진기죠. 그렇다면은 포화수의 엔탈피와 건포화진기 엔탈피, 즉 여기에서 여기까지 들어가는 열량이 뭐냐? 온도 변화는 없어요. 온도 변화는 없이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거죠. 잡열이죠. 그런데 증발이 되면서 들어가는 잡열이기 때문에 증발 잡열 또는 잠자를 빼고 증발열, 잡열 종류죠. 이런 것을 다 증발 잡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정답 확인하죠. 잡열. 근데 정확한 뜻은 증발 잡열 그렇게 불러야겠죠. 자, 보기 중에 나와 있는 비열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높일 때 필요한 열량. 기본적인 단위 모양이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 요즘 절대계 단위로 하면은 킬로줄 퍼 킬로그램 도씨 써도 되고 켈빈 써도 되고. 왜냐면은 섭씨 눈금이나 켈빈으로 눈금이나 눈금은 같죠. 그런데 숫자만 다르게 표현하죠. 섭씨 온도 0도씨, 그 다음에 쭉쭉쭉 내려면 마이너스 273도씨가 온도의 제일 밑바닥이죠. 요것을 표현할 때 켈빈 온도에서는 마이너스 273도씨를 숫자를 0이라고 쓰고 켈빈, 눈금 올라오면 0도씨 상태를 숫자가 이제 273 켈빈 이렇게만 표현하는 거예요. 눈금 간격 크기가 똑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잡열. 잡열은 온도 변화가 없이
상태 변화에 필요한 열을 전부 잡열이라고 하죠. 증발 잡열도 있고요. 상태 변화한다 그러면은 물체의 상태는 세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 고체에서 액체로 변한다, 녹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융해 잡열. 액체에서 고체로 변한다, 열을 없애야 돼요. 제거해야 됩니다. 응고 잡열. 액체에서 기체로 변합니다. 증발 잡열. 기체에서 액체로 변합니다. 응축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제거하는 열은 응축 잡열. 그 다음에 고체에서 기체로, 기체에서 고체로는 둘 다 같은 용어로 씁니다. 승화. 그래서 고체에서 기체로 변할 때 흡수하는 열은 승화 잡열, 기체에서 고체로 변할 때 제거하는 열량은 똑같이 역시 승화 잡열,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현열이라는 뜻은 온도가 변화할 때 사용되는 열량이죠. 상태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요. 온도만 계속 올라간 거죠. 찬물에서 뜨거운 물로 변한다든지 이처럼 온도가 변화할 때 이용되는 열을 현열 그렇게 말하고요. 액체열이라는 것은 따로 어떻게 쓰임이 없죠. 액체열 그러면 액체의 열을 액체열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따라서 문제에서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문제 10번.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증기를 이용해서 급수를 하는 장치. 증기의 힘을 이용한다. 증기의 분사력을 이용한다. 인젝터라는 비상용 급수 장치이죠. 슬러지, 보일러 밑바닥에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 있는 떼끼는 것, 스케일이 되기 직전에 끈적끈적한 반고체 상태의 물질, 슬러지. 그 다음에 코크는 밸브의 일종이죠. 손잡이를 90도로 제껴서 개폐를 하는 거. 여러분들 집에 도시가스, 가스레인지에 가스 들어오는 입구 쪽에 달려있는 코크죠. 코크. 그 다음에 트랩은 증기 트랩을 말합니다. 증기 중에 말단에 고여있는 응축수를 분리해서 제거하는 거. 응축수를 제거하는 거. 이게 트랩이죠. 자, 그래서 답은 인젝터가 되겠죠. 인젝터는 보일러에 급수장치 설치 시공 기준에 의하면 인젝터를 포함해서 비상용 급수장치로 쓰이는 인젝터를 포함해서 반드시 2세트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 11번. 연관식 보일러 특징으로 틀린 거. 연관식 보일러는 연관이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연관. 보일러 본체에 다수의 연관을 설치하고 연기가 흘러가는, 연소가스가 흘러가는 관을 설치하고 밑에 하단에 연소실을 두어서 불을 떼면 이 뜨거운 연소가스를 안쪽에, 보일러수 안쪽으로 연기가 흐르는 관으로 다시 유입시키는 거죠. 자, 보일러 본체가 있으면 이게 보일러 수가 담겨 있으면요. 다수의 연관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연소실에서 불을 떼면 뜨거운 연소가스가 되돌아서 각각의 연기가 흐르는 관을 통과해서 굴뚝적으로 흘러나가도록 하는 거죠. 이처럼 다수의 연관이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 이걸 연관 보일러라고 합니다. 특징으로 틀린 거 보겠습니다. 동일 용량인 노통 보일러에 비해서 설치 면적이 적다. 단순한 노통 보일러에 비하면 노통 보일러는 밑에 받침대가 있고요. 본체가 있으면은 연소실 통이 동그라니 있는 거죠. 따라서 불이 접촉하는 면적은 이 노통의 안쪽만 이렇게 불이 접촉하고 전열 면적이 좁은 편이죠. 그러나 연관 보일러는 일단 보일러 본체 하부도 다 전열 면적이 되고요. 뒤쪽에 돌아서 파이프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연소가스가 통과하기 때문에 전열 면적이 훨씬 넓죠. 전열 면적이 넓으면은 증기 발생이 빨리 됩니다. 보일러 밑바닥 설치되는 면적에 비해서 증기 발생이 빨리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열 면적이 커서 증기 발생이 빠르고요. 그리고 노통 같은 경우는 물이 담겨져 있는 안쪽에서 불을 떼기 때문에 물 담긴 안쪽에 떼면은 안 내자를 써요. 그 다음에 뗀다, 불을 뗀다를 나무 목자를,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밑에 불을 지피면 불 뗄 분자가 되는데요. 이런 연소실 구조를 내분식이라고 하고요. 이게 밀가루 음식, 국수 분식 아니고요. 불 떼는 방식. 그 다음에 연관 보일러는 불을 떼는 위치가 물이 담겨져 있는 바깥쪽에 빠져나와 있죠. 여기가 빠져나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바깥 외자를 써서
외분식 그렇게 말하고요. 내분식 보일러는 반드시 노통이 있어야 돼요. 노통. 그 다음에 외분식은 노통이 없는 것은 다 외분식에 속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수관식 보일러도 다 외분식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죠. 외분식과 내분식의 차이점. 내분식은 연소실을 아무리 크게 해도 노통보다 크게 할 수가 없어요. 보일러 본체보다도 연소실 통을 더 크게 바깥으로 벗어나게 할 수가 없죠. 설계 기준상으로 적당한 것은 보일러 본체 지름 크기의 2분의 1 정도 이하가 적당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마음대로 크기도 못 키우고 연소실 크기나 형상, 모양 이런 것들이 제한이 돼 있고요. 물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내분식의 안쪽의 연소실은 차디 찹니다. 일반적으로. 연소실의 온도가 낮고 따라서 연소실의 온도가 낮으면서 연소실 크기가 아궁이가 크기가 적어요. 불이 잘 안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연료를 좋은 연료만 써야 돼요. 양질의 연료만 사용을 해야 돼요. 좋은 품질. 그러니까 연료가 종류가 수도 없이 많지만 연료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외분식은 공간을 마음대로 키울 수도 있고요. 형상 크기 모양의 제한을 받지 않아서 아궁이 넓게 해가지고 쓰레기 태워도 됩니다. 따라서 연료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연료 선택 범위가 좁은 게 아니고 넓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물이 빨리빨리 끓는 것일수록 보일러 물이 빨리 농축이 되고 그만큼 물때가 빨리빨리 끼기 때문에 급수 처리를 잘 해줘야 돼요. 보일러에 물을 공급할 때 불순물 제거를 철저히 해줘야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이 없는 거 뭐예요? 선택 범위가 좁다.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거죠. 외분식에 속하기 때문에 선택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문제 12번 보일러 수위 제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보일러 수위 제어 시스템으로서 제어할 수 없는 것. 물 높이를 컨트롤한대요. 근데 물 높이하고 상관이 없는 거, 제어할 수 없는 거. 엄밀히 말하면 물 높이하고 상관이 없는 거. 그러면 수위 제어를 할 때 즉 물 높이를 컨트롤하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뭔가 센서로 어딘가를 재봐야 돼요. 센서로 검출을 해서 도대체 물 높이가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점검을 해서 자동 제어를 해야 될 겁니다. 이 센서로 검출하는 방식에 따라서 1소요식 또는 1요소식, 2요소식, 요소식, 소요식 같습니다. 3요소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암기 방법은 수준급으로 합니다. 수준급입니다. 수준급이 아니고 발음은 수준급 비슷하게 외우시면 되고요. 1요소식은 수위만 검출합니다. 센서로. 그래서 물높이를 컨트롤하는 거고요. 2요소식은 수위 증기량을 검출합니다. 증기 빠져나가는 양. 3요소식은 수위 그리고 증기량 그리고 급수량을 검출을 해서 최종적으로 수위를 컨트롤합니다. 따라서 제어할 수 없는 것, 상관없는 것, 즉 검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급수 온도는 검출 대상이 아닙니다. 답 확인해 봅니다. 1번이 답이죠. 검출 대상, 수위, 증기량, 급수량. 그래서 수증급 이렇게 암기법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문제 13번 슈트 블로워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 거리가 먼 거. 슈트 블로워는 제가 설명한 지 있을 거예요. 슈트는 양복 입은 정장을 뜻하는 게 아니고 영어 발음이 슈트인데 뭐 슈퍼도 되고 수퍼도 되죠. 발음이 슈트는 검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수관 보일러의 청소 장치인데요. 수관 보일러의 수관 겉에, 수관 겉면에 붙어 있는 끄름이나 이런 오염된 검댕을 제거를 하는 곳인데 주로 압축 공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보일러에서 발생한 증기를 사용합니다. 한 곳에 집중해서 분사하지 말 것. 그 다음에 수관 보일러에서 다수의 수관을 청소하려면은 연소실 속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분출을 해서 즉 노즐로 분출을 해서 보일러에서 발생한 증기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분사해가지고 떨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도 없이 많은 검댕, 끓음이 붙어있던 것이 다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 떨어진 것을 얼른 밖으로 배출해야죠. 따라서 유인 송풍기를 증가를 시켜서 빼내야 되고요. 송풍기로 하면은 다 굴뚝으로 나간 거 아니냐? 아니죠. 염려하실 필요 없죠. 왜? 집진 장치가 다 걸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를 가동할 때는, 슈트볼을 가동할 때는 떨어진 검댕을 밖으로 신속하게 배출해야 되니까 유인 통풍을 증가시켜야 되고요. 또 증기를 사용할 때는 속에 응축수가 고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레인 밸브를 열어서 드레인 배출한 다음에 깨끗하게 해서 응축수가 분사가 안 되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보일러가 꺼져 있거나, 즉 송풍기 같은 게 다 꺼져 있거나 이럴 때는 사용하면 안 되고, 보일러 부하가 최소 50% 이상으로 되어서 활발하게 작동이 되고 있을 때, 송풍기도 활발하게, 증기도 활발하게 나올 때 분사를 해야 되고요. 한 곳만 집중적으로 때리면 안 돼요. 이게 수관을 청소하는 것이지 어디 주유소를 습격하는 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 곳만 하면 안 되고 왔다 갔다도 하고 회전시켜서 노즐을 골고루 분사를 해서 이렇게 검댕을 떼줘야 됩니다. 거리가 먼 거 볼까요? 한 것으로 집중해서 사용하지 말고 분출기 내의 응축수는 배출시킨 후에 사용을 해라. 보일러 가동을 정지한 후에 사용하지 마라. 4번 보일러 내 연도 내 배풍기, 배풍기는 이제 배출하는 송풍기를 배풍기라고 하고요. 흡입 송풍기를 배풍기라고도 합니다. 사용해서 유인 통풍을 증가시킬 것. 유인 통풍 같은 말이 흡입 통풍이에요. 또는 유인 통풍 같은 말입니다. 답 확인하면은 3번이 거리가 먼 거 틀렸다 그 말이죠. 해설 읽어보시면은 설명한 내용이죠. 문제 14번 보일러 과열 원인으로 적당하지 않는 것. 보일러 과열이 왜 과열이 되었을까요? 일단 보일러 수면이 수위가 뚝 떨어졌어요. 근데 불을 너무나 세게 뗐어요. 또는 보일러 순환이 안 돼요. 팥죽처럼 굳어 있어요. 보일러 물이 설마 고체처럼 굳을까요? 그건 아니고 순환이 안 되는 이유는 농축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러면은 과열이 되고요. 또 하나는 열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스케일 같은 경우인데요. 보일러 물이 들어 있어도 이 안쪽에 스케일 때가 끼어 있으면은 불을 떼게 되면은 열이 전달되다가 철판 뚫고 가다가 스케일 때문에 일부만 통과해요. 그리고 일부는 반사돼 버립니다. 따라서 물이 빨리빨리 끓지 않는 대신에 어느 정도 끓을 정도로 열받을 정도 되면 이미 바깥쪽에 철판도 엄청 열받은 상태가 되죠. 철판이 열받으면 단단해지는 성질이 아니죠. 물렁물렁해지죠. 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증기가 발생되기 시작해요. 압력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물렁해진 철판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스케일은 첫째 과열이 되고요. 스케일은 과열의 원인이 되고 결국에는 과열에 의해서 파열 사고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스케일이 과열이 되는 과정 중에 열 흡수가 방해되기 때문에 효율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열 흡수가 안 되니까. 적당하지 않는 거 보죠. 보일러수 순환이 좋은 경우는 과열이 안 되죠. 순환이 잘 되고 열을 자꾸 잘 이렇게 전달이 된다. 물이 계속해서 식은 물은 내려오고 끓었던 물은 위로 올라가고. 이번 보일러에는 스케일이 부착해 있다. 보일러에 유지분, 기름때 같은 것이 부착되어 있다. 4번 국부적으로 한쪽에 심하게 복사열을 받는 경우다. 자, 순환이 좋은 경우는 과열이 될 수가 없죠. 과열 원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안전저수 이하로 감소가 됐다. 보일러에 스케일이 부착했다. 또는 유지분이 부착했다. 화염의 국부적으로 과열이 됐다. 보일러수 순환이 불량했다. 문제 15번. 오일 버너 화염이 불안정한 원인과 가장 무관한 것. 화염이 불꽃이 불안정해요. 거리가 무관한 것. 가장 먼 것. 1번. 분무 유압이 비교적 높다. 비교적. 매우 높다가 아니고 비교적. 살짝 높은 거지. 비교적. 2번. 연료 중에 슬러지나 협잡물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노즐이 막힐랑 말랑 하니까 푸다다 타다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3번. 무화용. 안개처럼 분사시키는 무화용 공기량이 적절치가 않다. 무화가 잘 안 되겠죠.
4번 연소용 공기가 너무 과하다 해서 노온의 연소실 온도가 오히려 떨어져 버렸다. 자, 그런 경우인데요. 해당 사항은 비교적 높으면은 분사가 양호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대로 양호합니다. 화염이 안정적이고 반대로 분무 유압이 너무나 낮을 경우는 제대로 분사가 안 되기 때문에 화염이 불안정해집니다. 문제 16번. 열 전도에 적용되는 퓨리의 법칙. 열 전도에 관한 법칙을 퓨리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두 면 사이에 흐르는 열량은 물체의 단면적이 비례한다. 자, 그래서 주로 고체에서 관련돼서 두 면 사이에 흐르는 열량은 그 단면적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흘러가는 것은 두 면 사이에 뜨거운 쪽과 차가운 쪽의 온도 차이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두 면 사이에 흘러가는 열량은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에 비례한다. 두 면 사이에 흐르는 열량은 두 면 사이의 거리에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오히려 잘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열재도 두껍게 시공하면 시공할수록 열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차단이 된다. 흐름이 차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껍게 시공할수록 열 전도율이 낮아져서 보온 효과가 뛰어난 거죠. 그래서 4번은 거리에 비례한다가 아니고 반비례한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문제 17번. 최근 난방이나 급탕용으로 사용되는 진공 온수 보일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이 말은 보일러 본체 내부 압력이 만약 대기압 이상이면은 이 물이 끓기 시작하는 온도는 100도 이상이 돼야지 끓습니다. 표준 대기압 상태에서는 100도에서 끓지만 표준 대기압보다 올라가면 압력이 점점점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끓는 온도도 상승합니다. 반대로 대기압보다 낮아지는 경우를 우리는 압력에서 대기압보다 낮은 경우를 진공압이다. 그렇게 불러요. 진공압. 대기압보다 낮게 해서 100도 이하에서 빨리 끓도록 만들어준 속의 압력 상태를 대기압보다 낮게 유지해주는. 그래서 물을 빨리빨리. 왜냐하면 100도까지 굳이 안 끓여도 되는 상황이면은 이만큼 여러분들 가정용 보일러 한번 보세요. 방바닥에 흐르는 온수 온도가 어느 정도, 적정 온도는 보통 65도 정도입니다. 50에서 65도 정도. 방바닥에 난방을 하기 위한 것은. 그리고 목욕탕이나 주방에서 사용하는 뜨거운 물도 50도, 60도 사용 못해요. 너무 뜨겁잖아요. 체온보다 살짝 높은 온도죠. 그래서 굳이 100도까지 굳이 끓일 필요가 없는 거. 대신에 물을 빨리빨리 끓이고 싶어요. 그러면은 보일러 내부 압력을 대기압보다 낮게 유지해서 가동하는 것을 보통 진공 온수 보일러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00도 이하에서 운전이 되고요. 운전 시 열매수의 급수는 불필요하다. 이번 보일러 본체 안전장치로서 용예전, 온도 퓨즈, 안전밸브 등을 구비한다. 추가 장치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비응축가스, 불응축가스, 공기 등을 외부로 배출시킨다. 그랬는데요. 해당 사항 없는 것은 안전장치가 조금 잘못되어 있죠. 보통 진공 온수 보일러에서는 다관식 관류 보일러, 관이 여러 개 있는 관류 보일러 구조를 응용한 것으로 보통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진공으로 유지해서 사용을 합니다. 본체 안전장치가 보통 안전밸브, 모든 보일러의 기본적이죠. 증기 보일러나 온수 보일러나 가용전, 용해전이라고도 하고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과열 방지 온도 센서, 온도 장치. 그 다음에 물이 저수위로 떨어지니까 저수위 센서. 그 다음에 고압 차단 스위치 이런 등이 이용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안전밸브 용해전에 해당되는데 온도 퓨즈가 아니죠. 온도 퓨즈. 과열 방지 온도 센서 이렇게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 18번. 보일러에서 실제 증발량을 연료 소모량으로서 나눈 것. 보일러의 성능을 나타낼 때 보일러 성능에 관련된 계산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보일러 성능은 일단 효율이라고 하는 계산식이 있어요. 효율은 공급하는 열분의 흡수한 유효열, 이게 보일러 효율의 기본 개념이죠. 실제적으로 구할 때는 연료량 곱하기 연료의 발열량, 그리고 유효열은 증기가 흡수한 열이니까 실제 증발량, 실증 곱하기 증기의 엔탈피 빼기 급수의 엔탈피. 이게 기본식이고요. 두 번째,
보일러 성능에 관련된 것은 전열면의 성능을 내보는 건데요. 전열면 증발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열면 증발률은 증기 발생하는 양을 단순히 그냥 전열 면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전열 면적 1제곱미터당 증기가 몇 킬로그램씩 발생되느냐, 이것을 전열면 증발률이라고 합니다. 시험 문제 매우 잘 나오죠? 3번. 여기 나온 것처럼 실제 증발량 나누기 연료 소모량, 이거는 증발 배수라고 하는데요. 증발 배수는 연료를 1kg 연소시킬 때 효율적으로 얼마나 증기가 많이 나올까? 그래서 연료 사용량, 연료량 분의 증기량. 그래서 증기량 킬로그램 파워, 연료량 킬로그램 파워 똑같이 나눠서 아워만 떨어지고 증기 킬로그램 퍼 연료 킬로그램, 이게 단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증발 배수 이외에 연소실의 성능을 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연소실 열부하라고 하는데, 연소실은 열량이 발생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발생열, 다른 완전 연소시켰다고 하면은 실제 연소실에서 발생한 열인데요. 이론적으로 계산하면 그냥 공급열 해도 되고요. 실제적으로 계산하면 실제 연소실에서 발생하는 발생열, 즉 연료량의 발열량 곱한 것 나누기 연소실의 최적. 그러면은 킬로칼로리 퍼 아워 발생열인데 최저이니까 세제곱미터 아워. 그리고 단위는 증발 배수는 킬로그램 증기 나누기 킬로그램 연료. 증기 연료로 한글을 떼고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 다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전열면 증발률은 증발량 킬로그램 퍼 아워의 전열면적 제곱미터. 그래서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 아워. 효율은 곱하기 100에서 퍼센트로 구하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일러의 각종 성능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당 증발량 곱하기 539 이렇게 계산한 유혈이나 실제 증발량의 증기 엔탈피에 빼기 급수 엔탈피, 이렇게 계산한 유효율은 둘 다 사실 같습니다. 이 기본식으로 곱하기 539로 옮겨서 나누기로 이항 정리하면 상당 증발량만을 구하는 식이 된다. 이건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보일러 성능에서 비교적 많이 나오는, 그리고 시험 문제 거의 넷 중에 돌아가면서 최소한 한두 개 이상씩은 계속 출제확률 100%로 나오는 그러한 개념들입니다. 보일러 성능에 관련된 식들이죠. 자, 그러면은 볼게요. 답이 뭐예요? 여기에서 증발 배수 그렇게 되겠죠. 단위가 약분이 되어서 아워 약분되면은 단위 모양은 이처럼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 또는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 다시. 위쪽에 적혀 있는 킬로그램은 증기 킬로그램이고 밑에 쪽에 있는 킬로그램은 연료 킬로그램이에요. 단위 모양 자체가 공식의 모양이 나와 있지요. 19번 보일러 자동 제어에서 자동 연소 제어에 해당되는 약호는 보일러 제어를, 특히 보일러 자동 제어를 오토매틱으로 보일러를 컨트롤한다. 그래서 ABC이고요. ABC는 세 종류가 있죠. 급수를 제어하는 거, 물 공급하는 거, FWC. 자동으로 연소 상태를 제어하는 것, 자동 연소 제어, ACC. 그 다음에 증기의 온도를 제어하는 것, STC. 그 다음에 기타, 이 세 가지 이외에 제어를 하는 것, LC. 이렇게 네 종류로 구분합니다. 이 세 종류가 가장 기본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기타 제어에 속합니다. 급수 제어는 영어로 feed, 공급하다, 먹이다, water, 물, 급수를, control, 제어한다. 그래서 feed water control, FWC라고 하고요. ACC는 automatic으로 combustion. combustion은 combust라는 동사, 연소시키다, 연소하다, combust에
ION에서 combustion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control. 자동으로 컨비션 상태를 컨트롤한다. 연소를 컨트롤한다. 증기온도제는 스팀을 STAM, temperature. temperature는 온도이고요. temperature가 온도이기 때문에 온도를 나타내는 기호로서 공식에 보통 T자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temperature, 온도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C는 control이죠. 당연히. 제어입니다. LC는 local이에요. LOCAL, local. 기타의, 지방의 이런 소리죠. 중앙방송 말고 지방방송 그러면 local broadcasting 그렇게 말하죠. local, 지방의, 기타의, control. 이렇게 약호를 쓰고요. 따라서 자동연소 제어는 ACC가 해당이 되고 ABC는 전체적인 보일러 자동 제어, FWC는 급수 제어, LTC는 증기 온도 제어 이렇게 말하고 혹시 문제에서 사례를 들은 겁니다. 중유 저장 탱크에서 중유의 온도를 적정한 온도로 예열시키기 위한 제어는 뭐냐? 그러면 급수도 아니고 자동연소도 아니고 증기 온도도 아니에요. 중유를 예열하는 온도를 맞춰준대요. 그럼 그게 뭐야? 그냥 local control, LC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답 확인합니다. 1번 답이 되겠죠? 문제 20번. 프로판 C3H8 1kg에 완전 연소하는 경우 필요한 이론산소량은 약 몇 노말立方미터인가? 이 연소 반응식 외워야겠죠? 탄화수소류,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기체연료 연소 반응식을 대표적으로 꼭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탄화수소류의 일반식은 탄소가 M개, 수소가 N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탄화수소 종류를 보면은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세 가지가 있죠.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CH4, 메탄. CH4는 C가 M이 즉 1이고 H, 수소개수가 4로 이루어져 있죠. 그 다음에 C3H8, 뭐예요? 탄소가 3개, 수소가 8개로 이루어진 분자입니다. 이걸 프로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C4H10, 탄소가 M이 숫자가 4개 해당되고 N이 10에 해당되는 숫자이죠. 이처럼 탄화수소에 계산이 되는, 적용이 되는 연소 반응식, 대표 연소 반응식 보면은 CmHn 플러스 연소가 되려면 당연히 산소 O2가 필요하고요. 타고 나면 당연히 CO2, 탄산가스가 만들어지고요. 즉 탄소 성분이 탈 때 CO2가 만들어지고 플러스 수소 성분이 타면은 결국에는 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H2가 만들어져. 몇 개씩이 나올까? 산소, 필요한 산소는 먼저 탄소가 있는 개수 M개에다 플러스 수소가 있는 개수 N개의 4분의 1개만큼 산소 분자가 필요합니다. 그럼 CO2는 몇 개 생길까? 탄소가 들어있던 M개만큼 CO2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H2는 몇 개만큼 생길까? 수소 들어있던 N개에 2분의 1만큼 생깁니다. 2분의 N H2. 자, 식을 대입해보면 지금 프로판 같은 경우는 C3H8이니까 이 M이 3이고 N이 8이에요. 그러면은 적어보면은 3 플러스 4분의 수소개수 8 플러스 가로 닫고 산소는 타고 나면은 탄소개수 3개의 CO2가 나오고 플러스 수증기가 나오는 거, 물이 나오는 것은 2분의 8개의 H2가 나와요. 결국에 이것을 숫자를 계산하면 3 플러스 4분의 8은 5죠. 5. 2분의 8은 4죠. 정수형으로 고치면.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프로판 분자, 이 프로판이라는 분자, 프로판 가스의 분자 한 개가 연소할 때 O2 산소 분자가 5개가 필요해요. 그리고 CO2 탄산가스 분자가 3개가 발생을 하고요. H2 물의 분자가 수증기 분자가 4개가 발생을 해요. 자, 비례식으로 계속 올려옵니다.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면은 요것의 두 배씩. 세 개면은 세 배씩, 네 개면 네 배씩. 다섯 개면 다섯 개씩. 자, 그러면은 1몰개면은 1몰개 6.02 곱하기 10의 3승계를 10의 23승계를 1몰이라고 합니다. 몰이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몰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 아주 미세한 입자의 개수를 셀 때 사용되는 단위죠. 분자, 원자, 전자, 가운데 또 양성자, 중성자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밀입자의 개수를 셀 때 보통 몰이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연필 12자루 그러면 한 다스, 일본식 영어로 1더즌 그렇게 말하죠. 고등어 2마리, 한 손 이런 식으로 개수를 세는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 1몰개를 밀입자를 모아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고체나 액체 같은 경우 그리고 기체 같은 경우 비교를 해보면 먼저 질량 몇 그램 나가느냐 하면은 고체나 액체 분자량이라고 하는 숫자에 그램자 붙인 것만큼 질량이 나가고요. 기체 마찬가지로 분자량에 그램자 붙인 것만큼 질량이 나갑니다. 그런데 부피는 어떻게 될까? 부피. 고체 액체 상태에서는 1몰개의 부피는 각각 달라요. 모두 다르다. 종류마다 모두 달라서 일정하게 나타낼 수가 없다. 재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기체는 특이한 게 있어요. 기체는 물론 기체의 부피는 압력과 온도에 따라서 변할 수는 있죠. 온도를 뜨겁게 하면 부피가 막 튀압되듯이 뻥 튀기 하듯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온도를 차게 하면 부피가 줄어들고 축소되고요. 물론 압력도 세게 눌러버리면 부피가 줄고요. 기체일 때는. 그러나 1기압 0도씨일 때 1기압 1atm 0도씨로 맞춰 놓는다면 이것을 기체의 부피를 나타낼 때 표준 상태의 부피라고 합니다. 어떻게 될까? 22.4리터로 일정하더라 이거예요. 기체의 분자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분자를 1기압 0도씨 상태로 유지해주면 차지하는 부피가 모든 기체는 종류에 관계가 없이 22.4리터의 부피를 차지한다. 그 부분이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이 부분이 아보가드로 법칙인 거죠. 자, 그래서 1몰이니까 그람수로 하면 어떻게 돼요? 분자량에 그람자 붙인 것만큼 나가죠. 그럼 분자량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오늘 조금 이 문제풀이가 길어지는데 기초를 확실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의 질량이에요. 분자는 어떤 물질을 잘게 쪼갤 때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 잘게 쪼개면 가장 작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알갱이 상태가 되는데 그 입자를 분자라고 합니다. 물질의 특성이 성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가장 작은 알갱이를 분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더 잘게 쪼개면 분자를 만들고 있는 재료 상태의 알갱이로 쪼갤 수가 있는데 그때는 물질의 특성이 없어지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분자를 더 잘게 재료 상태로 쪼갠 알갱이를 원자라고 하는데 반대로 뒤집으면 원자를 결합시키면 분자가 만들어진다. 원자가 재료가 되어서 그 재료를 버무리면 분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분자량은 원자량의 합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재료를 합하면은 진짜 덩어리가 되는 거죠. 원자량은 재료 물질이기 때문에 재료를 갖다가 다 그람수를 합해 놓으면은 진짜 완성 제품의 그람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원자량을 몇 가지 외우시면 돼요. 연소공학뿐만 아니라 에너지, 냉동, 가스, 설비 관련 공부를 할 때, 자, 탄소라고 써진 원자량은 12가 되고요. H 수소라고 써진 원자량은 1이 되고요. O라고 써진 것은 16, CHO 세 가지만 우선적으로 해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질소, N은 질소로 쓰는데 질소가 하나 있으면 14의 원자량이 됩니다. CH5N까지만 해도 더 정확하게 황까지 S는 32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걸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판의 분자량은 어떻게 되느냐? 프로판은 탄소가 3개, 수소가 8개이기 때문에 12짜리 원자량이 3개 플러스 수소 1짜리가 8개, 그래서 44g이 나갑니다. 프로판 1몰, 프로판 분자를 1몰계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질량을 재면은 44g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산소는 얼마가 들어가느냐? 5몰. 왜? 여기 한 개일 때 5개니까 1몰계면은 산소가 5몰계가 필요하고요. CO2는 3몰계가 만들어져 비례해서 H2O는 4몰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각각 보면은 5몰계는 그러면 산소는 얼마만큼 될 것이냐? 굳이 산소를 공기 중에 들어있는 기체 상태로 상온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 자체가 산소량이 몇 입방미터인가, 즉 부피로 물어봤으니까 부피로한 답을 하죠. 모든 기체는 1몰이면은 얼마? 22.4리터로 일정하다. 5몰이면 얼마냐? 22.4리터의 몇 배? 5배지 않겠어요? 그래서 5 곱하기 22.4리터. 그만큼이 필요하게 되겠죠. 즉 프로판 44g이 탈 때 산소가 5 곱하기 22.4리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1kg이 탄다? 뭐 킬로그램 단위로 1000배 튀겨보죠. 그러면은 44kg이 탄다면 5 곱하기 22.4리터의 1000배. 리터의 1000배가 부피가 뭐예요? 리터의 1000배. 1000리터죠. 리터의 1000배 단위가 세제곱미터, 입방미터예요. 리터의 1000배가 입방미터. 즉 44kg의 프로판이 타려면 5 곱하기 22.4 세제곱미터의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프로판이 얼마 탄다고요? 1kg이 탄다는 거죠. 1kg이 탄다면 얼마만큼의 산소가 들어갈까? 이 비례식으로 풀면 되죠. 이만큼일 때 요만큼. 그러면은 이만큼이면 얼마냐? 서로 x자로 곱해보면 똑같습니다. 44 곱하기 물음표 필요한 산소량은 1 곱하기 5 곱하기 22.4. 따라서 물음표는 곱하기 44를 옮겨서 나누기로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계산기 누르면 답이 나오겠죠? 자, 답을 확인해 보시면 2번 2.55 입방미터가 나온다. 그리고 지금은 이것은 가장 표준 상태로만 계산하기 때문에 노멀자가 특별히 붙어 있어요. 일기압 0도씨 상태라는 것을 가정해서 붙어 있는 거죠. 계산식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연소 반응식은 C3H8 플러스 O2. 이 5자 숫자가 어떻게 나왔다고요? 3 플러스 수소개수의 4분의 1만큼이 돼서 5가 나온 거고요. CO2는 어떻게 3개가 나왔어요? 탄소개수 있은 것만큼, 탄소개수. 그 다음에 H2O는 어떻게 4가 됐어요? 수소개수 8개의 2분의 1만큼. 이게 탄화수율의 기본 연소 반응식이죠. 이럴 때 프로판 1kmol, 이걸 원래 이게 한 개일 때 5개, 요거 5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바로 뻥 튀게 해도 돼요. 1kmol이 탈 때 5kmol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도 돼요. 1kmol이면은 킬로그램으로 하면은 분자량의 킬로그램자 붙인 것만큼 되기 때문에 44가 프로판의 분자량이라고 그랬죠. 분자량은 어떻게? 각각 재료가 되는 것을 질량을 합해보면 되죠. 탄소 하나가 12짜리, 수소 하나가 1짜리니까 탄소가 3개 플러스 수소가 8개. 계산하면은 36에 8이니까 44가 되죠. 즉 프로판 44kg이 연소할 때 산소가 5kmol. 그러면 1kmol당 22.4 입방미터니까 그것의 5배가 필요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론 산소량은 어떻게 된다? 비례식에 의해서 44kg이 탈 때 5 곱하기 22.4 입방미터가 필요하다. 는 1kg 탈 때 X 해서 비례식으로 하면 되겠죠. 안쪽과 바깥쪽이 곱하면 같죠. 그래서 X를 옮겨서 44 옮겨서 이항 정리해서 나누면 2.55 노멀 입방미터가 됩니다. 해설 부분에
공기장 중 산소는 이건 제외해야 되겠네요. 산소량만 구해라고 했으니까요.